국회가 오늘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도 작년보다 8% 늘린 슈퍼 예산이었는데 국회 논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대해 규모가 커졌는데요.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을 했는데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와 또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 604.4조였습니다. 여기 대비 3.3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07.7조 원이 되고요. 이번 국회에서 예산 증액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라든가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강화 예산, 그리고 돌봄 보육,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개선,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 사업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들이 골고루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늘렸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 금지라든가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신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게 가장 이번 예산 증액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4천억이 증액이 돼서요. 내년도 손실보상 재원은 2조 2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렸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한액을 10만 원입니다. 정부안이. 그런데 정부가 이걸 50만 원으로 인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저 1% 수준의 저금리 융자 자금을 36조 원을 내년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환 기간이 도래됐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에 놓이신 우리 1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1천만 원 한도를 신규 공급하는 희망 대출 플러스 자금을 저희들 신규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조 원의 저금리 자금이 공급이 되면은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이자 이자 부담 경감을 좀 받으시게 되고요. 또 경영 이익을 넘길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이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대상 업종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매출 촉진 그리고 인건비 등 경영 비용 경감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택시나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 취약계층 5만 명 대상으로 1.5%의 저금리 생계 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만 6천 개에 달하는 문화체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바우처를 저희가 92만 명분을 더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도 저희들 하게 됩니다. 실내 체육 시설의 헬스 트레이너, 또 그리고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전문 인력, 또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의 방역 인력 등 총 1만 명에 달하는 인건비 지원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자,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야당 측에서는 예산으로 여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한 바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고 또 확정된 발행량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방방곡곡 골목 상권을 살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정부 안에 6조 원의 발행 규모를 가져왔습니다만 어떤 사업 효과의 어떤 필요성 저희들 반영해서 국회에서 30조 원으로 이 발행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30조 원이 원활히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5조 원의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인 비용 4%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6천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30조 원까지 잘 발행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비용도 비용의 일부도 저희들이 1,00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활히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방역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반영을 한 예산이 있다면 그 규모 또 쓰임새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악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예. 방역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1.4조 원을 늘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진자의 진단, 격리, 보호를 위한 예산을 저희가 3천억 늘렸습니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 확충, 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예산도 저희들이 4천억 원을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보건의료 인력들을 네. 보강을 좀 하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요도 저희들이 3천억 원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40만 명분 구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백신 이상 반응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여러 위로금에 쓰이는 예산 등 저희들이 4천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네. 네. 자,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이 되는데 자, 어떤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예, 내년에 우리 2050 탄소 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에 걸맞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조 원 규모로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교통, 생활, 산업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도록 하고 탄소 중립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하고 또 지금 산업 구조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 전환을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라든가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 그리고 각종 제도 기반 구축 사업들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반영을 좀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육 문제 또 취약계층 지원 내년도 네. 민생 현안 예산은 좀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아동들에 대한 돌봄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도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우리 영호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이 143만 명입니다. 이 우리 아동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0~2세 민간 어린이집 기간 보육료 단가를 5%를 좀 인상을 좀 했고요. 3~5세 누리가정 보육료 단가도 저희들이 2만 원씩 지금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네. 시급합니다. 이 담임 교사 수당을 저희들이 2만 원 인상하고 또한 연장 보육 수당도 저희들이 1만 원 좀 인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을 저희들이 1만 가구 저희들이 좀 확대 좀 한 내용도 있고요.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 가정 보호비를 저희들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저희들이 그 소요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네. 자, 민생 현안 예산 부분 짚어봤고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또 정부가 고령층 중심의 일회성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한다 이런 지적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한 좀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이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일자리 예산 규모가 31.1조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 대비 이제 저희들이 1조 원 수준 좀 증가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분야 등과 같이 양질의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 좀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네.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발적 고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불가피 일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6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저희들이 마련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래 대비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네.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업 훈련 또 그런 노동 전환 예산도 저희들이 큰 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게 되는데 네. 이렇게 급증한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증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세입 예산이 4조 7천억 원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지출은 저희가 3조 3천
3조 3천억에 저희들이 지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 1.4조만큼의 어떤 재정 수지 적자가 줄게 되고 또 네. 이만큼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재정 건설 지표는 나아졌다라고 저기 보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세입을 증가하게 된 게 결국에는 경기가 지금 빨리 회복이 되면서 세수 개선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좋은 결과가 좀 나왔다고 좀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해서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개선시켜서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이러한 선순환의 어떤 틀을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재정 준칙 강화 등 그런 제도적 개선 노력도 저희들이 빠짐없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